여행이란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설렜습니다. 평생 일만 하다 처음으로 떠나는 해외여행이었고 그것도 아들이 보내준 선물이었으니까요. 패키지 일정에 숙소까지 포함됐다고 했고 며느리는 그곳 사진까지 보여주며 얼마나 조용하고 좋은 곳인지 설명해 줬습니다. 따뜻한 나라, 건강한 음식, 맑은 공기. 몸이 자주 아프던 저를 위한 배려라고 했기에 믿었습니다. 출국 당일 떨리는 손으로 여권을 쥐고 공항에 섰습니다. 처음 타보는 비행기, 처음 가보는 나라,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 같다는 기분에 조금은 들떴습니다. 치앙마이에 도착했을 때 낯선 현지 가이드가 이미 제 이름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준비가 잘 되어 있구나 싶었지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여행이 끝나는 날, 제 삶에서 아들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걸. 여행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그곳은 돌아갈 수 없는 장소였습니다. 도착한 숙소는 예상과 달리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하고 고요한 곳이라는 설명이 맞긴 했지만 어디까지나 자연이 만든 정적일 뿐 사람이 만든 편안함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주변엔 울창한 나무들과 잔잔한 연못이 있었고 도로는 아스팔트가 아니라 흙이었으며 건물은 낮고 단조로웠습니다. 한쪽 벽엔 태국어로 적힌 문구들이 있었지만 저는 그 뜻을 알 수 없었습니다. 낯선 공기와 느린 말투의 직원들 사이에 놓여 있으니 처음엔 관광지보다는 요양원에 가까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예약한 곳이라니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제안은 아주 정성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집으로 왔고 며느리 민서영이 함께 앉았습니다. 그녀는 알록달록한 팸플릿을 펼쳐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건강 회복에 좋다. 관리가 잘 되어 있다. 치유 프로그램도 운영된다고 했습니다. 민준이는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고 저는 내심 기뻤습니다. 속으로는 이렇게까지 생각해주는 자식이 고맙기도 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다들 바쁘고 지쳐 산다는데 그런 아이가 어머니에게 여행을 보내주겠다는 건 분명한 정성이었으니까요. 제가 망설이자 서영 씨는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이건 효도 여행이라고요. 걱정 말고 다녀오면 된다고. 한 달 코스도 있지만 일주일만 먼저 체험하고 결정해보자고 했습니다. 한 달이라니 그 말에 순간 놀랐지만 이왕이면 길게 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여권을 만들고 준비물을 챙기고 짐을 쌌습니다. 아들은 제 등 뒤에 서서 묵묵히 도와줬고 저는 그 모습에 속으로 울컥하기도 했습니다. 공항에선 서영 씨가 마지막으로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여긴 정말 안전하고 조용한 곳이라고. 병원보다 훨씬 낫고 시끄러운 한국보다 100배는 좋다고.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건강도 점점 안 좋아지고 있었고 병원 신세도 자주 졌으니 어쩌면 조금 떨어져 사는 것도 가족에게 짐을 덜어주는 길이라 생각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계속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민준이는 참 조용한 아이입니다. 어릴 때부터 자기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았고 나중에 직장인이 된 뒤로는 더더욱 말이 줄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 아이가 속 깊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저를 집에서 모시겠다고 했던 것도 민준이었고 명절마다 손수전을 붙여주겠다고 나선 것도 그 아이였습니다. 그런 아이가 보낸 여행. 그러니 아무 의심 없이 떠났던 겁니다. 치앙마이 공항에 도착했을 때 공항 내부는 작고 아담했고 입국 심사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입국장에 들어서자 제 이름을 적은 작은 팻말을 든 젊은 남성이 보였습니다. 다소 서툰 한국어로 제 이름을 확인한 그는 웃으며 저를 차로 안내했습니다. 차는 시내에서 멀어질수록 점점 숲속으로 향했고
약 3시간쯤 달렸을까요? 우리는 외부와 단절된 듯한 조용한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이 바로 치앙마이 외곽 실버타운이었습니다. 입구에선 몇 명의 직원들이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모두들 말이 적었고 표정은 친절했지만 어딘가 기계적이었습니다. 짐을 정리해주고 방안을 안내해주며 다음날 일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여행사가 아니라 시설 담당자처럼 행동했고 저는 묘한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하지만 몸도 피곤했고 아직은 낯선 장소에서의 첫날이니 그러려니 했습니다. 하루 이틀이 지나자 조금씩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식사는 정해진 시간 외엔 제공되지 않았고 자유로운 외출은 불가능하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전화기는 없었고 인터넷은 느리거나 아예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눈치를 채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그 순간까지도 저는 믿고 싶었습니다. 분명 민준이나 서영 씨가 실수로 잘못 예약한 거라고. 시설이 좀 엄격해 보여도 며칠 있으면 돌아가는 티켓을 줄 거라고. 하지만 그건 오산이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왕복 항공권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방 안은 넓지도 좁지도 않았고 벽은 하얗고 침대 시트는 딱딱했습니다. 창밖엔 산새 소리만 들렸고 마을이라 하기엔 주변엔 사람 기척이 없었습니다. 새벽 무렵 눈을 떴을 때 낯선 정적에 잠시 방향을 잃을 정도였습니다. 아침이 되자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놀라 나가보니 직원 한 명이 작은 약통과 체온계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간단한 인사 뒤 그는 말없이 체온을 재고 약을 건넸습니다. 제가 뭘 물어보려 했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아직은 언어 문제겠거니 하고 넘겼지만 한국에서 들었던 설명 속 여행의 느낌은 점점 옅어져 갔습니다. 식당이라 부르기엔 협소한 공간에서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몇 명의 노인들이 같은 시간에 와 있었고 모두 조용했습니다. 누군가 말을 걸어도 표정 없이 수저만 움직였고 한국어를 쓰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식판엔 현지 음식이 담겨 있었지만 설명은 없었습니다. 낯선 음식 앞에 앉아 있으니 마치 수용소에 온 듯한 기분마저 들었습니다. 이틀, 사흘, 시간이 갈수록 의문은 확신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외출은 엄격하게 통제됐고 마당에서 혼자 걷는 것조차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누구 하나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했고 인터넷 연결은 항상 불안정했으며 방에는 유선 전화조차 없었습니다. 그제야 마음속에 의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곳은 여행지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이곳에 묶어두려는 의도를 가졌다는 걸 점점 실감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우연히 공용 거실에서 한국어로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여성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제 나이쯤 되어 보였고 짙은 회색 반소매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직원이 통화를 가로채듯 전화기를 끊는 순간까지도 그녀는 뭔가 외치고 있었고 저는 그 모습이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다음 날 그 여성이 제 방에 찾아왔습니다. 이름은 고요한이라고 했습니다. 정돈된 말투와 침착한 태도, 무엇보다 또렷한 눈빛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곳은 한두 달 머무는 단기 시설이 아니며 대부분의 입소자는 실제로 돌아가지 못한다고. 저는 믿을 수 없다고 말했지만 그녀는 서류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영문으로 적힌 계약서. 거기엔 왕복이 아닌 편도 항공권이 포함되어 있었고 환불 불가 조항까지 명시돼 있었습니다. 그제야 민서영이 건넸던 설명들이 머릿속에서
퍼즐처럼 맞춰졌습니다. 일단 체험해보고 결정해보자는 말은 결국 이곳에 저를 남겨두기 위한 회유였다는 걸. 그녀의 부드러운 말투와 세련된 미소 뒤에 숨겨진 의도가 이제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고요한 씨는 이곳에서 벌써 8달째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탈출을 시도한 적도 있었고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하려 했지만 여권을 압수당한 채 실패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유심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직 늦지 않았다고. 젊은 직원 하나가 외부와 연결할 수 있는 전화기를 잠시 빌려줄 수 있다고. 만약 의지가 있다면 방법은 있다고. 그녀의 말이 끝났을 때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은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며느리가 정말 그런 결정을 했다는 걸. 그래도 마음 한구석이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민준이의 얼굴을 떠올리며 잠에 들었습니다. 어릴 적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제 손을 꼭 잡고 울던 그 아이. 저를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던 날의 따뜻했던 얼굴. 그 아이가 지금 제게 이런 짓을 했을 리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마음은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곳이 진짜 무엇인지 끝까지 확인해 보겠다고. 그리고 정말이라면 돌아가야겠다고. 누구도 나를 버린 자리에서 조용히 무너지게 두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침마다 창밖을 오래 바라보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정해진 일정에 따라 체온을 재고 약을 받고 묻지도 않은 건강 설명을 듣고 나면 마음이 무기력해졌고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인 타임 테이블을 몇 번이나 반복해서 읽곤 했습니다. 마치 벗어날 수 없는 울타리 안에서 하루를 흘려보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는 여전히 제 시간에만 나왔고 이틀 연속 식사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직원은 아무 설명 없이 다른 식판만 가져왔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현지인이었고 관리 자급 몇 명만이 한국어를 알아들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말을 아낀다는 점이었습니다. 질문을 해도 대답은 모호했고 특정 사항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제가 작은 산책을 나가려 하자 직원 한 명이 다가와 일정 시간 외에는 외출이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외출이라고 해도 실은 건물 주변을 몇 걸음 도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담장은 낮아 보였지만 경계선 너머로 가는 건 철저히 감시됐고 카메라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복도 끝에 있는 휴게실에서 고요한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녀는 낡은 일본어 소설책을 읽고 있었고 제 눈빛을 보자 가만히 책을 덮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여기는 시간이 지나면 점점 무뎌지게 만드는 곳이라고. 처음엔 다들 의심하고 분노하다가 결국은 조용히 적응한다고. 저는 믿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가족이 날 찾을 거라고. 민준이가 그런 아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고요한 씨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도 그랬다고, 자신도 처음엔 믿었고 기다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고 연락은 끊기고 이곳 직원들조차 더 이상 그녀에게 외부 소식을 전해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며칠 뒤 상황은 더 분명해졌습니다. 생활 물품을 요청했지만 물건은 오지 않았고 병원 진료 요청을 했지만 대기 중이라는 말만 반복됐습니다.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차단돼 있었고 입소자들과 말도 거의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무기력한 상태였고 어떤 이들은 자신이 여기에 왜 있는지도 잘 모르는 듯 보였습니다. 그 무렵 고요한 씨는 저에게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녀는 딸과 사이가 틀어진 뒤 혼자 살고 있었고 어느 날 지인의 소개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 여행은 지금 이곳으로 향하는 편도행 티켓이었습니다. 그녀는 초기에 문제를 제기하려 했지만 이미 계약서는 완성되어 있었고 여권은 수속 중이라는 이유로 회수된 상태였습니다. 대사관에 연락하려고 했지만 직원들이 움직임을 감시했고 휴대전화는 현지용으로만 제한됐습니다. 그 사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진 다른 입소자가 퇴소를 요구하다 추방이 아닌 격리로 전환된 사건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조금씩 숨이 막히는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아무도 이곳을 여행지로 오지 않았고 이곳을 떠나는 사람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여기서 생을 마치기도 했지만 그 소식조차 외부에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공간에 제가 서 있다는 현실이 무섭게 다가왔습니다. 다음 날, 저는 직원에게 다시 항공편 일정을 물었습니다. 그는 확인해 보겠다고 말하더니 하루가 지나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저는 짐 속에서 민준이 건넸던 팸플릿을 꺼냈습니다. 그때는 그저 여행 상품이겠거니 하고 넘겼던 글귀들이 이젠 다르게 읽혔습니다. 치유, 장기 체류, 자연 속 휴식. 그리고 가장 마지막 줄. 귀국 일정은 상담 후 개별 조정 가능. 처음부터 돌아오는 길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잠들지 못한 채 벽을 바라보다가 저는 고유한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직 방법이 있는지, 외부와 연결될 수 있는 길이 정말 존재하는지. 답장은 짧았습니다. 준비는 내가 할게. 당신은 결심만 해요. 마침내 현실을 받아들일 때가 온 것이었습니다. 처음 고유한 씨를 봤을 때 제게 그녀는 그저 낯선 공간에서 마주친 노인이었습니다. 침착해 보였고 말이 없었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입소자들이 눈을 피하거나 말수를 줄인 채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과 달리 그녀는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래전에 이미 모든 것을 받아들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태도였습니다. 그녀와 마주 앉은 어느 날,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기에 오게 된 이야기를. 고유한 씨는 말했습니다. 자신은 서울 마포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고. 남편과 사별하고 딸 하나를 혼자 키웠는데 그 딸이 결혼한 뒤부터 점점 멀어졌다고 했습니다. 명절에도 잘 오지 않았고 돈 얘기만 나오면 연락이 끊겼다고. 그러다 지인의 소개로 이곳 실버타운이라는 데를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평생 서울 안에서만 살다 처음 보는 외국 정보였지만 소개한 사람이 말하길 자녀들이 자주 부모님을 이곳으로 보낸다며 여기선 병원도 가깝고 건강 프로그램도 있고 무엇보다 외롭지 않다고 설명했다고 했습니다. 고유한 씨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며 말했습니다. 그게 다 거짓이었다고. 공항에서 가이드가 자신을 데리러 왔고 치앙마이 외곽으로 몇 시간을 달려 이곳에 도착했을 땐 이미 여권이 수송용으로 넘겨진 뒤였다고 했습니다. 귀국 일정은 없었고 처음엔 한 달이라더니 계약서를 보니 장기 체류로 돼 있었다고. 처음엔 화도 내고 항의도 했다고 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 연락하겠다고도 했고 가족에게 항의하겠다고도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곳 직원들은 그녀를 조용히 다른 방으로 옮기고 며칠간 격리했고 그 이후 그녀는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마음이 저려왔습니다. 그녀는 저보다 훨씬 먼저 절망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체념한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끝에 이 현실을 뚫고 나가기 위해 준비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녀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자신은 이곳에서 몇 번의 시도를 했다고. 그러나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걸 알게 됐다고. 문제는 외부와 연결하는 통로였습니다. 이곳은 통신망이 제한되어 있었고 입소자들은 휴대전화를 반납하거나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로 넘어왔습니다. 고요한 씨 역시 처음엔 한국 번호로 된 핸드폰을 가져왔지만 개통되지 않았고 결국 방 안에 두고 말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곳에서 일하는 젊은 직원 하나와 가까워졌고 그 직원이 가끔씩 외출 중 사용하는 현지용 임시폰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 기기를 잠시 빌릴 수 있다면 대사관에 신속히 연락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타이밍과 협조였습니다. 그녀는 다시 제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직 이곳에서 새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감시가 덜하다고. 지금이 아니면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그 말에 저는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고요한 씨는 말했습니다. 자신은 처음엔 분노로, 다음엔 실망으로, 그리고 지금은 연대로 이 현실을 견디고 있다고. 누구도 이곳에서 자신을 꺼내주지 않을 거라 확신했고, 이제는 누군가를 꺼내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누군가와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작고 마르고 주름졌지만 힘은 단단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참 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들 민준이의 얼굴이 떠오르고 며느리 서영 씨의 말투가 떠올랐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들의 말에는 늘 어딘가 이상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고 서영 씨는 지나치게 밝은 얼굴로 모든 걸 덮으려 했습니다. 고유한 씨와의 대화를 마친 뒤 저는 방에 돌아와 다시 팸플릿을 꺼내 들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뒷면 작은 글씨를 발견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귀국 일정 미포함이며 장기 요양 계약에 따른 관리 조항에 동의한 자에 한해 운영됩니다. 그때 비로소 확신했습니다. 나는 지금 여행을 온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결정으로 이곳에 유배된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직원 하나가 제게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영상통화가 연결됐다고.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라도 민준일까 하는 희망과 동시에 이제 진실이 드러날 거라는 불안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휴게실 한쪽에 마련된 태블릿 화면에 며느리 민서영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밝은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배경은 고급스러운 실내였고 그녀의 얼굴은 화사하게 화장돼 있었으며 말투는 익숙할 만큼 정중했습니다. 그녀는 안부부터 묻기 시작했습니다. 잘 지내시냐고, 날씨는 어떠냐고, 혹시 불편한 건 없는지. 저는 아무 말 없이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혹시 너무 조용해서 심심하신 거냐고, 여기 분위기가 한국과 다르다 보니 당황하셨을 수도 있다고. 그렇지만 며칠 지나면 적응된다고, 다들 그러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순간 제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여행이 아니지 않느냐고. 왜 돌아가는 표가 없느냐고. 누가 여기를 선택했냐고 물었습니다. 서영 씨는 잠시 멈칫하더니 표정을 단단히 고쳐 잡았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곳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고. 저희 부부가 많은 고민 끝에 결정한 요양형 프로그램이라고. 어머님께서 계속 병원 다니시고 혼자 계시는 게 걱정돼서 건강하고 따뜻한 환경을 찾아봤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변명이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왜 사전에 설명하지 않았느냐고, 내 동의는 어디 있었느냐고, 내가 사람이지 짐짝이냐고. 그러자 서영 씨는 얼굴에서 미소를 거두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다고. 민준이 회사 사정이 어렵고 최근에 우울증 진단까지 받았다고. 어머님 입원과 치료비도 쌓였고 맞벌이하는 상황에서 감당이 안 되는 시점이었다고. 이곳은 한 달 요양 비용이 한국의 절반도 되지 않고 무엇보다 관리가 잘 돼 있어서 어머님 입장에서도 나쁠 게 없다고 판단했다고. 그녀는 감정을 억누르며 말했지만 그 모든 말들이 제게는 이기적인 회피로 들렸습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그래도 그런 식으로 결정해선 안 되는 거였다고. 나는 사람이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존재라고. 당신들이 짊어질 책임을 조용히 치워두기 위해 이국의 낯선 땅에 나를 내버려 둔 건 배신이라고. 그녀는 조용히 한숨을 쉬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죄송한 마음이 크다고. 솔직히 민준이랑도 많이 싸웠고 어머님이 계속 쓰러지실 때마다 민준이는 점점 무너졌다고. 지금은 병원 상담도 받고 있지만 하루하루가 버겁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선택을 했다고. 그 말에 잠시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민준이가 우울증을 겪고 있다는 사실. 그 아이가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 그러나 그 어떤 사정도 이 선택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결론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어머님을 해치려는 게 아니라 보호하려고 했어요. 여긴 자연도 좋고 음식도 건강하고 무엇보다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분들에겐 최적의 환경이에요. 그냥 저희도 조금 쉬고 싶었어요. 그 말이 끝났을 때 화면 너머의 그녀는 지쳐 보였습니다. 동시에 이상하리만큼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그 얼굴을 보며 저는 다시 깨달았습니다. 나를 생각한 게 아니었다는 걸.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 이 결정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화면이 꺼진 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고요한 씨는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들의 말이 당신을 흔들었느냐고.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더 확신이 생겼다고. 나는 이곳을 나가야 한다고. 그리고 나를 여기에 보낸 그들 앞에 다시 서야 한다고. 고요한 씨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럼 됐다고. 이제 필요한 건 준비뿐이었다는 걸.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민준이의 어린 시절이 하나씩 떠올랐고 그 기억들 사이사이에 며느리 서영 씨의 담담한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릴 때 민준이는 남들보다 말이 적은 아이였습니다. 유치원에서도 조용했고 장난감을 친구에게 양보하고 나서는 혼자 모래놀이를 하던 아이였지요. 그런 아들이 초등학교 입학식 날 제 손을 놓지 않고 복도 끝까지 따라오던 모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민주는 저를 실망시킨 적이 없었습니다. 공부를 잘하진 않았지만 묻어냈고 무엇보다 성실했습니다. 혼자 떡을 만들어 새벽 시장을 돌고 돌아왔을 때 자다가 깨어 저를 보며 물 한 컵을 내밀던 그 아이는 제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인지 대학 등록금이 모자랐을 때 제 몸을 줄이면서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시장에서 남들보다 오래 서 있었고 새벽마다 발을 얼려가며 포장을 나르던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민준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나를 이곳으로 보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일은 단순히 배신감을 느끼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그건 일종의 부정이었고 그 부정을 넘어서려 할 때마다 제 안의 마음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서영 씨의 말처럼 민주는 힘들었을 겁니다. 집에선 어머니가 자꾸 쓰러지고 병원에선 비용을 내라 하고 회사는 경쟁이 치열하고 아내는 맞벌이에 지쳐가고 그 속에서
그는 무엇을 내려놔야 하는지 선택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선택이 나였다는 사실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토록 소중하게 키웠고 자신만은 그러지 않을 거라 믿었던 아들이 결국은 자신을 위해 나를 버린 거였다는 현실이 무엇보다 쓰라렸습니다. 제가 잘못 키운 걸까? 너무 많이 기대한 걸까? 침대 끝에 앉아 고유한 씨에게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나도 그들처럼 누군가를 위해 포기해야 했던 적이 있었을까? 그녀는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잘해온 거라고. 그 말에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을 때마다 민준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울던 목소리, 차마 나를 부르지 못한 그 망설임. 나는 아직도 민준을 사랑하고 있었고 아들이라는 존재는 단 한 번의 실망으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랑이라는 건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이곳에서 만난 노인들 중엔 가족을 끝내 용서하지 못한 사람도 있었고 스스로 외면하며 돌아가는 길조차 거부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 사랑과 고통 사이에서 머뭇거리다 결국 감정의 문을 닫아버린 이들이었습니다. 나는 그들과 같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준을 용서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먼저 나는 이곳에서 나가야 했습니다. 나를 이곳에 보낸 선택이 잘못이었다는 걸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사랑을 되찾기 위해 나는 스스로 걸어나가야 했습니다. 그날 밤 고유한 씨가 조용히 제게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휴대폰 한 대가 들어 있었습니다. 구형이었지만 작동은 됐고 화면엔 국제전화 앱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아니라 당신 차례라고. 이 전화로 대사관에 연락하자고. 그리고 돌아가자고. 그 말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제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나는 전화기를 바라보며 귀국 후의 날들을 생각했습니다. 아들 앞에 서서 묻고 싶었습니다. 왜였냐고, 정말 그럴 수밖에 없었느냐고. 그리고 그 대답이 무엇이든 나는 다시 내 인생을 내 의지로 살겠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음 날 새벽 전화기 전원을 켰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눌렀습니다. 전화번호를 누르며 손이 떨렸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고 긴장한 제 숨소리가 귀 안을 울렸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한국어는 그렇게 반가울 수 없었습니다. 여기는 태국 치앙마이 외곽에 있는 실버타운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제 이름은 송정혜입니다. 한국에서 가족이 보내줬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돌아가는 항공권은 없었고 외부 통신도 차단되어 있습니다. 시설은 외출도 자유롭지 않고 계약서를 보니 장기 체류 명목으로 체결되어 있었고 저는 그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습니다. 말이 끝났을 때 대사관 직원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정확한 위치와 이름, 입소 날짜, 여권 번호, 그리고 현재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고유한 씨가 미리 작성해둔 정보를 전달했고 저희는 그 전화를 마지막으로 종료했습니다. 그 순간부터는 숨을 죽이는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고유한 씨는 침착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탈출을 준비하고 있었고 저는 이제야 그 계획 안으로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가장 먼저 점검한 것은 감시 카메라의 각도와 회전 주기였습니다. 숙소 동선, 직원의 교대 시간, 외출 가능 시간표까지 모두 그녀는 머릿속에 넣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나가는 길은 두 가지뿐이라고.
직원에게 신고를 받고 추방되거나 아무도 모르게 스스로 걸어나가는 것. 우리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먼저 새벽 산책 시간에 맞춰 두 사람이 각각의 출입문 근처로 나가는 연습을 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움직여 이상하지 않도록 직원에게 익숙함을 주기 위해 미리 행동을 정해두었습니다. 작은 길목의 뒷담장 높이를 확인했고 바닥이 진흙인지 자갈인지까지 체크했습니다. 고요한 씨는 자신이 먼저 담을 넘고 저는 물을 든 작은 가방과 신발을 건네는 순서로 하자고 했습니다. 하루는 예정된 산책 시간에 갑작스런 소나기가 쏟아졌고 직원들이 바삐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이런 날이 우리에겐 기회라고. 모두가 우산에 정신이 팔려 있을 때가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고. 이튿날 새벽, 우리는 행동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전날 밤, 고요한 씨는 평소보다 늦게까지 깨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손톱을 다듬고 머리를 단정히 묶고 손에 작은 약봉지를 쥐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일이 잘못됐을 때를 대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묻지 않았고 그녀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되어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그날, 우리는 마침내 각자의 방을 나섰습니다. 직원들은 로비 쪽으로 몰려 있었고 외부 경비도 평소보다 적었습니다. 고요한 씨는 뒷문을 통해 먼저 움직였고 저는 담벼락 너머로 가방을 던졌습니다. 그녀가 손짓하자 저는 담 위에 올라섰고 몸을 기울여 바닥으로 뛰어내렸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고요한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절대 뒤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가라고. 우리는 풀숲을 헤치고 산길을 따라 달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릴 정도로 걷고 또 걸었습니다. 숨을 고를 틈도 없이 계속 발을 내딛었습니다. 몇 시간을 걷고 마침내 작은 간이 도로에 도착했을 때 트럭 한 대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손을 흔들자 트럭 운전사는 우리를 멀뚱히 쳐다보다가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다행히 그에게 간단한 영어가 통했습니다. 우리는 도움을 청했고 그는 우리를 시내로 데려다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보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고요한 씨는 아무 말이 없었고 두 손을 꼭 쥔 채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치앙마이 시내에 도착하자 대사관으로 바로 향했습니다. 입구에 도착했을 때 경비원이 나와 제 이름을 묻고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안쪽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저는 핸드백 안에 쥐고 있던 작은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그 속엔 제 여권번호, 긴급 연락처, 민준이의 집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잠시 뒤 대사관 직원이 나타났고 저는 그 앞에 앉았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어떻게 알게 되었냐고, 누구의 도움이 있었냐고. 저는 천천히 고요한 씨를 가리켰습니다. 그녀는 피곤한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닐 것입니다. 내가 돌아간 뒤 반드시 해야 할 말이 남아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말은 내 아들에게 전해야 할 이야기입니다. 치앙마이 시내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바로 한국 대사관으로 향했습니다. 새벽부터 비를 맞으며 산을 넘고 풀숲을 헤쳐나왔던 그 여정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지만 지금은 한시라도 빨리 이곳에서 벗어나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트럭 기사에게 영어로 간신히 길을 설명해가며 도착한 그 건물 앞은 그 어떤 고향보다 더 익숙하고 따뜻해 보였습니다. 대사관의 철문 앞에서 경비원이 저희를 멈춰 세우자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제 이름을 말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안에서 나오는 남자 직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마치 상황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대기실 안쪽으로 안내받았습니다. 대사관 안은 고요했습니다. 긴 의자에 앉아 있는 동안 제 몸에선 계속 물이 뚝뚝 떨어졌고 손은 식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고요한 씨는 말없이 제 옆에 앉아 있었고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만 내쉬었습니다. 잠시 뒤 한 직원이 서류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는 먼저 저의 이름과 여권 번호, 출국 일시, 현지 주소 등을 확인하고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차례로 설명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처음엔 여행이라고 들었고 가족이 보낸 효도 선물인 줄 알았다고. 숙소에 도착하고 나서야 외출이 통제되고 식사는 일정 시간에만 가능하며 통신은 끊긴 채 연락할 방법조차 없었다고.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모든 내용을 받아 적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현재 태국 내에는 여러 유사시설이 존재하며 그중 일부는 실제로 한국의 가족 또는 브로커와 계약을 통해 장기 입소를 유도하고 있다고. 계약상 문제가 없다면 강제 구출은 어렵지만 본인의 의사가 명확하고 피해 상황이 드러나면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제가 원한다면 귀국 지원을 바로 진행하겠다고.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 천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곳을 벗어날 수 있다는 안도감과 함께 한편으론 이 모든 과정이 현실이었음을 다시 인정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도 쓰라렸습니다. 저는 직원에게 묻고 싶었습니다. 이런 일이 흔하냐고, 다른 사람들도 이런 식으로 버려졌느냐고. 그는 잠시 말을 아꼈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상상보다 훨씬 많은 사례가 있으며 그 중엔 가족이 직접 신고하거나 시설로부터 연락이 두절돼서야 이상함을 눈치채는 경우도 있다고. 말인즉 누군가는 몰라서 못 돌아오고 누군가는 알고도 돌아오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사관 안에서 기다리는 동안 저는 핸드백을 열어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거기엔 민준이의 번호, 주소, 그리고 병원 영수증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민준에게 전화를 걸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화기 너머 신호음이 2번 울리고 나서야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그 아이는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너무 미안해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직접 대사관까지 연락할 줄 몰랐다고. 자신은 모든 걸 감당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고. 회사에서는 실적 압박에 시달리고 집에서는 서영이와 다투기 일쑤였고 병원비가 밀리기 시작했을 땐 도무지 감당이 안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민주는 계속 말했습니다. 죄송하다고. 어쩌면 다시는 엄마 얼굴을 못 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이게 최선이라고 착각했다고. 그러다 어느 순간 그냥 아무것도 안 보고 싶어졌다고. 그 목소리는 엉망이었습니다. 서럽게 울면서도 자신이 했던 선택을 계속해서 합리화하려는 말들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준아, 엄마는 돌아간다. 그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책임이야. 그 말에 민주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고 전화는 조용히 끊어졌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귀국편은 이틀 뒤 항공으로 준비될 예정이며 그 전까지는 임시 숙소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고.
그제야 제 몸의 긴장이 풀렸고 나는 잠시 의자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고유한 씨는 제 옆에 앉아 말없이 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녀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린 살아 돌아가는 길 위에 있다고. 대사관 한쪽 회의실 안 하얀 벽과 긴 테이블 위에 놓인 공용 전화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아닌 유선 전화기였고 조용한 공간에선 숨소리조차 뚜렷하게 들렸습니다. 직원이 다이얼을 눌러 연결해준 통화는 무겁고 더뎠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들리자 처음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전화기 너머 그의 숨소리도 떨리고 있었고 우리는 몇 초 동안 아무 말 없이 고요 속에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차마 화를 낼 수도 없었고 울 수도 없었습니다. 가슴 안에서 고요하게 부서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민주는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그냥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회사에선 계속 압박이 심하고 서영이는 지쳐 있었고 병원비도 감당이 안 되고 엄마가 쓰러지신 날 이후부터 모든 게 겁났어요. 그 아이는 울고 있었습니다. 말 사이사이 숨을 고르며 흐느꼈고 어떤 문장은 끝나기도 전에 무너졌습니다. 자신이 도망친 거라고 엄마를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 책임이 되는 순간부터 피하게 됐다고. 그게 이기적인 줄 알았지만 결국 선택을 해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엄마는 괜찮다. 내가 힘들었다는 건 이해한다. 하지만 그 선택은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는 뜻이야. 내가 날 버렸다고 말하고 싶진 않지만 그건 분명히 나를 놓은 거였어. 민주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계속 악몽을 꿨어요. 엄마가 전화해서 묻는 꿈. 왜 그러냐고 묻는 얼굴. 그러다 점점 꿈에서도 엄마가 나오지 않게 됐어요.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그 말이 끝났을 때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엄마는 돌아갈 거야. 그리고 그 이후 우리가 다시 어떤 관계가 될지는 나중에 정하자. 지금은 각자 잘 살아야 할 시기야. 민주는 그 말에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용서라는 단어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그걸 원하지도 않았고 저는 아직 그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끊기고 나서도 제 손은 수화기 위에 한참을 머물렀습니다. 눈앞에 그 아이가 서 있는 듯 했고 제 마음 한쪽은 여전히 그를 껴안고 싶어 하는 또 다른 나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직원이 들어와 귀국 준비가 완료됐다고 말했습니다. 이틀 뒤 저는 비행기를 타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창밖에선 늦은 오후 햇살이 빛나고 있었고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대사관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고유한 씨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제 어깨를 두드려 주었고 저도 고개를 숙여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그녀가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여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으로의 귀환. 그 자리에서 마주해야 할 현실. 그리고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선택하는 일. 귀국하는 날, 비행기 창밖으로 익숙한 도시의 윤곽이 보였을 때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낯선 열기와 침묵의 나날 속에서 되뇌던 그곳. 돌아가고 싶었던 집. 한때 내 자랑이었던 아이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를 땅. 그러나 이 착륙은 단순한 귀환이 아니라
다시 시작되는 선택의 연속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공항엔 아무도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준비된 리무진 버스를 타고 복지센터로 이동했고 잠시 머무를 수 있는 임시 주거 공간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작고 조용한 방. 창문 너머로 어린이집 마당이 보이는 곳. 간병인도 없었고 일정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단순함이 참 고마웠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복지관 상담사와 함께 심리 상담을 받았고 생활 지원을 위한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갔습니다. 도시락 반찬은 소박했고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의 얼굴은 낯설면서도 따뜻했습니다. 며칠 뒤 고요한 씨에게서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대사관 보호하에 다른 보호시설로 이동되었다고 했고 조만간 본국 송환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글씨는 단정했고 말투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마지막 문장은 이랬습니다. 다시 한국에 가게 되면 우리가 처음 걷던 길을 함께 다시 걸어보고 싶다고. 저는 편지를 접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민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는 짧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얼굴만이라도 뵐 수 있을까요? 말없이 커피라도 한 잔 대접하고 싶어요. 저는 아직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용서는 언젠가 올 수도 있겠지만 그건 시간의 몫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제가 저를 돌보는 것이 먼저였고 다시 내 삶을 내 걸음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가족은 절대 등을 돌리지 않는다고. 하지만 저는 이제 다르게 생각합니다. 가족도 때로는 사랑보다 현실을 먼저 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나는 나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선택했던 침묵과 회피를 나는 반복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말하고, 나는 움직이고, 나는 살아냅니다. 오늘도 복지관 앞 작은 화단에 물을 주며 저는 스스로에게 속삭입니다. 괜찮다. 충분히 잘 왔다. 그리고 지금 이 길이 내가 다시 걸어가는 진짜 여행이라고. 오늘의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